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무역 기초 강의를 시작하게 될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번 과정은 그 무역 전반에 대해서 그 기초적인 부분들을 같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대한 많은 예시와 많은 어떤 쉬운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무역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무역이라는 것들은 사실 저희 주변에서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었던 익숙한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라고 들어가 있고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요. 이 무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겠죠.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예전에 무역이라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물물 교환 형태로 하다가 이것이 점차 발전이 됐겠죠. 물품 말고도 어떤 다른 부분들, 뭐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뭐 자본도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저희가 무역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역이라는 것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넓게 보면 이제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좁게 보면 그 중에서도 물품을 가지고 하는 거래를 저희가 무역 거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보면 원래는 최초에는 물품이었을 텐데요. 이 물품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환하는 것들은 무역 외 거래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거래, 무역 외 거래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무역의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무역의 대상, 물품, 용역, 기술, 권리, 자본 및 노동입니다.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제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좁게 봤을 때 협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유형의 상품을 저희가 물품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동산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거 말고 밑에 보니까 최초의 물품이 아닌 물품 외에도 나머지 용역이라든지 뭐 기술 권리, 뭐 자본 및 노동에 대해서도 이제는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좁게 보면 물품 자체를 말하는 물품을 가지고 하는 걸 말하는 건 하지만 조금 넓게 보면 물품이 아니라 뭐 그밖에 용역이라든지 뭐 기술 권리, 자본 및 노동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용어 자체가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기술 권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 권리, 뭐 다르게 말하면 권리, 뭐 권리라는 것들은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저희가 로열티 또는 권리 사용료라고 말을 쓰고 있는데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식재산권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옛날에는 지식재산권이 아니고 뭐 지적재산권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봤을 때 뭐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은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그 다른 부분에서는 뭐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 말하는 산업재산권이라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그 안에서는 특허권,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특허라든지 디자인권, 저작권 여기 나와 있고요. 그거 말고는 상표권,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실용신앙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 이렇게 쓸게요. 여러 가지 이런 권리들, 저희가 주변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었던 이런 권리들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저작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저작권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저작권법에 따라서 어떤 행정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저작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행정청에다가 행정기관에다가 이것을 내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내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권리에 대한 어떤 행정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정 등록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특허청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한 것만 권리로서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산업재산권 이렇게 말을 쓰게 되고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권리들도 이제 무역의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자본 및 노동이고요. 저희가 자본 같은 경우에 자본 무역을 하는 것을, 자본 거래를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자본 거래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자본 거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면요. 이 자본이라는 것들은 뭐 당연히 외국환을 말하겠죠. 서로 간에 어떤 대가를 주고받는, 교환할 수 있는 외국환을 말하는 거기도 한데, 이 외국환 말고도 어떤 투자 같은 거 있잖아요. 투자, 뭐 이런 투자들.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자본거래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 뭐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이라는 것들은 아까 보셨던 그런 물품 등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교환하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또는 법적 성질 이렇게 말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모 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시면 네 가지가 있어요. 뭐 낙선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분료식계약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선계약이라 하는 것들은 다른 말로는 합의계약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합의계약이라는 말 들으면 좀 이해가 가실까요? 낙선계약이라 하는 것들은 서로 간에 이제 합의만 되면 이루어지는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될 것이고요. 밑에 가보니까 이제 4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불요식 계약이 있습니다. 불요식 계약이라는 것들, 요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형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구되는 형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요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특정한 요식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 등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저희가 청약이라고 말을 쓰고 있는데 뭐 청약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낙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만 인정을 하겠다. 저희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저희 주변에서도 어떤 뭐 채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 채용 지원하고 채용 공고 보시면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한 이력서를 낼 때, 뭐 자기소개서를 낼 때 관련 서류들은 반드시 메일로만 접수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쓴다든지 아니면 전화로만 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방식을 제안해놓고 가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청약에서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형태에 말하는 겁니다. 무역계약이 일반 형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요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면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문서라든지 구두, 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행동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행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상대방의 어떤 뭐 서로 간에 뭐 교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청약에서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 준 게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그런 어떤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든지 뭐 그런 뭐 서로 간에 어떤 관습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게 알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분료식 계약을 원래 기본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쌍무 계약이 나와 있네요. 쌍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양 당사자가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쌍무 계약은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인 계약, 무역 계약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무상 계약이 아니고 유상 거래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줘야겠죠. 선적하고 이제 인도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매수인,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하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뭐 구매자 또는 매수인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는 물건을 넘겨주는 것이 필요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의무를 둘 다 가지고 있다. 한쪽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무 계약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역계약은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교환을 위한 말을 썼지만 판매 거래죠. 판매를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상 형태를 갖고 있다. 유상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자, 나머지 이제 표에 그 네모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모에 나와 있는 것들은 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제 상반되는 서로 반대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낯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합의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거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합의만으로 안 되고 어떤 그런 형식이 필요하다. 일정한 법률 사실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제가 크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전 세계를 나눠봤을 때 저희가 법률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대륙법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영미법계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륙법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대륙을 말을 하는 거고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영국과 미국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미법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과 미국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국가들 이런 어떤 그 법률을 이렇게 계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법률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를 뭐 대륙법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법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대륙법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미법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국제 간의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로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됐었는데 상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륙법계라고 하는 부르는 그런 거기 속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크게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이 서면 형태가 아니라더라도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반대로 영미법계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면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합의된 거 말고도 어떤 다른 요건이 필요한 게 있다. 이것을 저희가 요물계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걸로 말씀드려 보면 저희가 주변에서 봤을 때도 이제 미성년자하고 뭔가를 하게 됐을 때 어떤 계약서를 작성했다. 라고 하게 됐을 때,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람 자체가 이제 완전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 뭐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막혀져 있잖아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부모의 어떤 보호자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물계약이라 하는 것들은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도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법률 사실 예를 들면 어떤 뭔가를 줘야 된다거나 말로 서로 합의된 거 말고도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그 밖의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쌍무계약의 반대는 편무계약인데요. 편무라는 것들은 이제 일방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매도인, 그러니까 판매자 같은 경우는 물품을 보내는데요. 상대방인 이제 구매자 같은 경우는 대금 결제를 하지 않는 뭐 무상의 형태다, 뭐 기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대금 결제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주지 않는 어떤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무상계약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요식 계약의 반대는 요식 계약이죠. 요식 계약은 이제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해 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간단하게 청약과 승낙으로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청약이라 하는 것에 대한 그냥 말씀드려 보면은 청약은 청약이라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계약 체결 의사 표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누군가가 다른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과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주변에 많잖아요. 저희 주변에서도 보시면은 뭐 공모주, 청약 이렇게 나오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 이제 청약을 받은 사람을 저희가 피청약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청약자 같은 경우는 청약의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해서 이게 어떤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하고 한다면 거절할 수도 있겠고,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승낙이라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청약자가 제시한 청약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상대방도 이제 그에 맞춰서 내가 그에 따라서 계약을 성립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승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라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약자가 제시한 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이제 다시 반대로 승낙을 하게 됐을 때 이 두 가지가 모두 유효한 어떤 청약과 승낙에 한다고 하게 됐을 때는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성립되고 나서는 청약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방금 제가 일반적으로 말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매도인.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피청약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대금을 이제 지급하는 구매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청약자가 그때부터는 이제 판매자가 되겠죠. 매도인, 여기 피청약자 같은 경우는 구매자, 이렇게 매수인이 돼가지고 각자 갖고 있는 의무를 이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이행 과정이라고 부르면, 그 표현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행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여기 만약에 판매자 같은 경우는 물품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인도. 물품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매수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해야 될 거예요. 대금 지급, 결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인도와 보험. 물품의 어떤 선적, 이렇게 선적을 포함하는 인도와 그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어떤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 반대로 매수인 같은 경우는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들, 이런 것을 이행 과정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종료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개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원만이 아니고 이제 원망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어요. 좀 재미없었나요? 여기 보시면 원만이라는 것들은 계약이 잘 이행된 거죠. 근데 원망이라서 그냥 표현을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의 불일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계약 위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이 다시 이행되고 나서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종료가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청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저희가 청약이라고 말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요건이 있어요. 이 청약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를 말을 하는 거겠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안일 것. 이제 이것은 청약자의 어떤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계약 체결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승낙이 있으면 구속된다는 의사를 나타낼 것. 이거 저희가 구속성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청약의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일 것. 이거는 이제 청약의 내용의 확정성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네 번째, 1인 이상의 특정인에게 제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저희가 특정성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안일 것. 당연한 거겠죠. 청약 일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면 승낙이 있을 때 구속된다는 의사를 나타낸다. 자, 구속이라 하는 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구속이 아니고요. 이 구속이라는 것들은 계약에 구속된다. 그 말이 뭐냐면 상대방이 승낙을 하게 됐을 때, 승낙이 있을 때는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표시했던 승낙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해서 계약을 반드시 성립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피청약자, 승낙을 했던 피청약자 입장에서는 내가 동의하게 됐을 때 그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청약의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이 확정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명확한 어떤 정의가 나와 있거나 하진 않는데요. 이거에 관련 규정 중에 하나인 저희가 CISG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약을 말합니다. 국제 조약이고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렇게 국제 간의 어떤 그런 매매 계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제 거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 간에는 이 내용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일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보면 이 확정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물품에 대한 물품 명세와 적어도 물품 명세, 그다음에 수량, 어느 정도 판매할 건지, 그 물품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 이 정도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충분히 확정적인 청약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자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최소한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내가 구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뭐 세부적인 내용들까지야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이제 뭐 계약을 성립하는 과정,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어떤 그런 협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뭐 당연한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는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야 그에 따라 의사를 보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 네 번째, 특정인에게 제시가 되어야 한다. 자, 이 특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명이 아니어도 돼요. 1인 이상이죠.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2인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인 이상 하겠으면, 그러니까 1인 또는 2인이죠. 1 또는 2. 한 명한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꼭 한 명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명한테도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렇게 특정된 자에게만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주변에서 이제 흔히 접하는 게 뭐냐면 TV 광고들 있잖아요. TV 광고라든지 뭐 라디오 광고들, 아니면 길거리 지나다니고 있을 때 이렇게 전단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것들 모두 하나하나가 이제 제한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나에게 어떤 판매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거 자체가 청약으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청약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특정된 자에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한 다수에게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인에게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뭐 여러 명인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요. 이렇게 특정되지 않았던 불특정인한테 이렇게 제시됐던 것들은 청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된 자에게만 제시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생각해 보시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내가 누군가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딱 특정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제안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절차를 밟는 것이지 그냥 싹 다 뿌려놓고 그 중에서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런 요건이 구비가 되면, 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건들은 각각 이렇게 개별적인 요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가 모두 이제 있어야 청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유효하게, 그러니까 청약이 이제 그 확정이 되면요. 그러니까 유효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게 될 거고요. 제안하게 됐을 때 그 제안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도달주의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효력 발생 시기, 효력이 발생한 시기가 이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라고 보는 것을 도달주의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보면 이 도달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상대방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본인 말고도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뭐 주소라든지 거소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에 도달하는 것들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제가 그냥 정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뭔가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제안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상대방에게 직접 이렇게 면전에서 또는 이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직접 이렇게 알리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 말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상대방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스토커 같아요. 거기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주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집에 이렇게 우편물이 있을 거잖아요. 우편함. 거기다가 제가 놓고 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도달주의라 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어떤 주소나 거소와 같은 곳에 이렇게 도달하게 됐을 때를 도달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약의 유인입니다. 자, 이제 아까 보신 건 다르게 청약이라고 아까 봤던 것 중에 이게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들 다시 지우고 중요한 거 표시해 드릴게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된 거, 이것이 충족이 안 됐을 때를 여기 보이는 청약의 유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의 유인. 자, 유인한다는 것은 꼬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도한다. 청약할 것을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청약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청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승낙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거랑 이제 연결되는 거겠죠. 승낙이 있으면 원래 구속이 되잖아요.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왔는데 이거에 상반되는 개념인 거죠.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해요. 얘랑 지금 상반되는 개념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특정인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청약, 상대방이 이제 받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를 보통 청약의 유인이라고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예요. 구속이 된다라는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 얘는 필수고, 얘는 거의 일반적으로 거의 다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인. 이렇게 아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광고를 합니다. TV 광고하게 됐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TV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청약이 아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그런 구매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역으로 이제 매장에 가서 뭔가 사러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게 됐을 때가 반대로 청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구매하러 와가지고 제안하게 됐을 때 그에 대해서 다시 동의하는 것을 저희가 승낙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유인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인 계약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청약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그때부터 계약이 성립이 돼요. 이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청약 유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청약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상대방이 승낙하고 나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약이라는 것들이 원래 알고 봤더니 청약 인정이 안 됐던 거죠. 얘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이 승낙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자체가 이제 원래 청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승낙이 아니라 이것이 청약이 됩니다. 새로운 청약이 되고요. 이 청약에 대해서 다시 원 청약자, 여기 원래 했던 사람이 다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때 청약과 승낙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르죠. 일단 이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승낙입니다. 승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반대가 됐었던 거죠. 청약을 수락한다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를 저희가 말하고 있고요. 승낙 같은 경우에 보시면 4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전하게 일치가 되어야 한다. 이거 저희가 경상의 원칙 이렇게 말했어요. 경상, 그렇죠. 거울을 보는 내 모습이랑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똑같잖아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경상의 원칙.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추가를 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약정된 기간 안에 해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에서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정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약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 거죠. 만약 청약에서 승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제까지 답을 해달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그때는 그 날짜까지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어떤 날짜가 명시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죠.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관행이라든지 어떤 관례와 같은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이 관행이라 하는 것들은 어떤 집단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집단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업계의 관행이다. 이렇게 말을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관례라고 하는 것들, 이거 같은 경우는 영어로 말하면 practice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말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늘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례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이라는 것들은 어떤 그 특정 어떤 국가라든지 특정 지역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관례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간에 당사자 간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승낙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연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그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청약이 될 수가 있겠죠.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좋겠지만 근데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을 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말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답을 해줘.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내일까지가 승낙 기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고백을 하고 생각해보고 다시 말해줘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한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간 안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에 길어야 한 일주일, 그리고 짧게는 며칠, 당장 내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한 달이 넘도록 답이 없어요. 그럼 사실은 이거는 거의 거절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아니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생각해 봤더니 괜찮은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제안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표시하는 방법엔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술 행위로 하는 게 가능합니다. 진술이 하는 것들은 이제 서신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구두로 말로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제안을 했는데 손을 잡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의 의사표시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네 번째, 피청약자가 승낙해야 된다. 당사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와서 하는 것들은 인정이 안 돼요. 자, 방법. 서로 간에 정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르고 정해진 방법이 없다면 어떤 행동이든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승낙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약에서 뭔가를 정한 게 있으면 그에 따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지정된 거에 따라서 승낙을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반면에 청약에서 정한 게 없을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해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력 발생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긴 한데요. 도달했을 때,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부분들이 기본 원칙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시간인 만큼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내용들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